2배 정도 확진자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밀접 접촉자 또는 동거인들의 자가격리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수 기능이 마비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만의 토론은 불공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또 윤석열 후보의 내부 결속 분위기까지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12,410명을 기록하면서 내일 역대 최대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검사 체계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진단 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환자 숫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본 건데요. 당장 29일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4,400여 명 늘면서 13,00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배 이상 늘었고 2주 전에 3배에 달합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에 달하는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진단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터 전남, 광주, 평택, 안성에 적용하는 새 검사 체계를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 등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정부는 전국 256개 선별 진료소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원들도 코로나19 진단과 검사에 참여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 검사,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도 확진자 선별 관리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재택치료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관리 의료기관으로 동네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가능한 병원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관리 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3일부터 의료계와 동네 병원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지금의 유행 양상이 지난달 델타 때와 완전하게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2배 이상 강하지만 치명률이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방역 목표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거쳐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확진자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소위 더블링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몇 주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은 2배 이상 강하지만 치명률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유행 양상이 지난달 델타 유행 때와는 확연히 다른 이유입니다.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7,000명대를 기록한 지난달 8일과 비교하면 전체 확진자 숫자는 2배 정도인데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고령층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하면 위중증 환자도 따라 줄고 그 결과 한때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등 의료체계 여력에도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합니다. 오미크론 전환기엔 방역관리의 목표도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환자와 중등증 병상을 지난달에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를 설 연휴 이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오는 30일 먹는 치료제 11,000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고 처방 대상도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강력한 전파력의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방역당국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변하는 점들 몇 가지 짚어보죠. 자, 우선 격리 기준부터 바뀝니다. 격리 기준은 크게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확진자 경우는 7일 격리인데 미접종자는 여기에 3일의 자율격리가 추가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자는 격리를 안 해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 격리 뒤 격리 해제 직전에 추가 검사를 또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받은 사람 90일이 넘은 뒤는 미접종자로 분류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기준도 바뀝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격리자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내일 발표될 오늘 확진자 수 전해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세종이 되기까지 불과 8주로 14주가 걸린 델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만 명대 확진자 급증으로 전파로 인한 추가 환자와 밀접 접촉자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밀접 접촉자 또는 동거인들의 자가격리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수 기능이 마비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와 밀접 접촉자 등 격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격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 없이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수동 감시를 합니다. 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확진 때 10일, 밀접 접촉일 때도 7일을 격리합니다. 또 밀접 접촉자 기준도 강화해 KF80 이상의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수준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로 격리자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환자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의료 돌봄, 치안 등 사회 기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수 기능 마비에 대비한 지침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나 혹은 일시 격리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임시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인력들을 어떻게 강구해 놓을 것인지 등등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필수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게. 정부는 대규모 집단 감염 등 비상 상황에서 우선순위인 핵심 업무를 선정하고 재택근무 활성화와 대체 인력 투입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지속 계획을 관계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오늘부터 경기 평택과 안성, 광주와 전남 지역은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고위험군 등을 제외한 이들 대부분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가 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직접 비용을 내고 사서 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가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때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때 5,000원 정도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전문가는 신속 항원 테스트를 혼자 하는 것보다 의료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 전에 미리 검사를 하면 좋다고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걸 검사를 하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의료진이 하면 조금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가 검사 키트로 개발이 돼서 본인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 연휴 전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이 검사 키트를 1인당 2개만이라도 좀 배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아마 빠르게 진단하고 명절 때도 빨리 격려가. 앞으로 이 검사 방법이 바뀌게 되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죠.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바뀌는 검사 방법과 함께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PCR 검사는 60살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받게 했는데요. 이곳 클리닉은 일반 진료실과 층을 분리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통로를 2개로 나눠서 검사자와 의료진 동선을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면봉을 추출 용액에 넣고 용액을 키트에 떨어뜨리면 몇 분 뒤 곧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줄이면 음성이지만 양성을 의미하는 2줄이 나오면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검사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확성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거리두기나 이런 걸 실천할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성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의료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부족한 인력과 주변의 시선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력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사하는 자체도 상당히 이 주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다만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가운데 아직 코로나19 검체 채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도 110여 곳에 달해 현장 혼선도 우려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오동근 앵커가 방역 변화 내용에 대해 짚어봤는데 당장의 설 연휴가 급한 불일 겁니다. 김부겸 총리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활발한 이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설 연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확산 우려로 예년 같은 분주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어떨까?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예상되는 이동객은 모두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인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때 활발한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연휴 기간에 시행해왔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방역이 무시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어린이 뮤지컬 얘긴데요. 출연진이 공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최 측은 이를 숨기고 공연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공연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출연자와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아이들 눈길을 끕니다. 장난감 소개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캐리TV 장난감 친구들에서 기획한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 한 명이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날까지 무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며 합을 맞추던 댄서였는데 공연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확진자를 뺀 나머지 출연자 10여 명만 무대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8일 오전에 그 출연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나 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처음 알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루 3번씩 진행됐고 관객은 수백 명씩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던 만큼 자칫 아동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연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주최 측은 A씨를 곧바로 자가격리했고 추가 확진자도 없었던 만큼 공연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먼저 접촉한 적 있는 사람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옮기고 보건소 판단을 기다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일찍 알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알고 계신다 하면 관련 접촉하신 분들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관할 보건소는 YTN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뮤지컬 출연진이 확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공연을 주최한 업체와 공연장 측의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역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의 TV토론은 사실상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낸 둘만의 TV토론은 방송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취지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 4명에게 방송 토론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별도 논의를 통해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을 열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주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자 토론을 갑자기 양자 토론으로 바꾸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한 차례 심리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안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6.79%를 득표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도 평균 13% 이상을 기록해 법정 토론의 초청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3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후보를 빼고 양자 TV 토론을 방송하는 건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토론의 방송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정책 홍보와 유권자 설득 기회를 잃게 되고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안 후보가 포함될 경우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방송 준칙에는 토론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방송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심 후보가 소속 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토론회 초청 자격을 충족했는데도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설 연휴 예정됐던 지상파 3사의 양자 TV 토론 방송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소송을 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거대 양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자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TV 토론을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담합에 대해 법원이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사실 기득권 정치의 담합 정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고 한 것에 사과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적 토론 대상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사자 TV 토론을 추진하자고 운을 띄웠고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 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애초부터 양자 토론을 원했던 건 아니라면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게 맞다고 말했고 사자 토론이든 오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또 우리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 국민이 함께 보는 시간대 양자 토론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도 토론 방식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주관사인 지상파 3사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가운데 하루 사자 토론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4개 정당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이를수록 좋다면서 설 연휴인 31일 사자 토론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4개 정당은 조만간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사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과 방식을 두고도 삿바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토론에 대한 삿바 싸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대선을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욱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득권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정파와 상관없이 역대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으로 거듭 쇄신을 외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른 아침 당사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일각의 지적에 사과하며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30,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해 역대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총리 국민추천제 등 제3지대 후보와의 연합을 염두에 둔 정부 운영 계획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총리에 대해서 국민과 우리 국회 추천을 받는 방안도 저희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측근 의원들의 백이종군 선언과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쇄신의 강도를 한층 높인 건데 중도층 공략에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 4.5일제 도입 추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선도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전역을 훑는 민생 순회 일정을 하루 줄이는 대신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로 내려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산업 안전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선 민심의 최대 분수령인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도층과 전통적 지지층을 동시에 공략하며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위기 때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온 이재명 후보가 추가로 어떤 혁신 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자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안에는 검증은 국민의 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한 사과문 발표를 두고는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 당협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민심의 최대 분수령인 설 연휴 전 내부 결속을 더 공고히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후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윤석열이 돼 삶의 현장을 누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많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을 더 살뜰히 챙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도 과거 당내 갈등을 사과하며 원팀 정신에 발을 맞췄습니다. 당내의 갈등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당원 여러분과 우리 당협위원장들께 제가 당대표로서 죄송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사이에 갈등으로 고심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상임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탔다고 본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네거티브 공세 중단 제안에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미 수도 없이 하지 않았느냐며 검증의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국민이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후보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설 연휴 전에 내놓으려 했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한 사과 입장문은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녹음 내용 공개가 이어지면서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발표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또 국회에선 이른바 후보 대리전으로 공방을 이어갔고 여지없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실상 수사 지휘자 아니었느냐며 집중 공세를 펼쳤고 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그토록 요청할 때는 코빼기도 비춰주지 않더니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촉구하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된 부분을 직접 틀며 김건희 실세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장동 의혹의 몸통 이재명 후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소한 10차례 대장동 사업 결재했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게 맞는 수사예요.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또 검찰 수사팀 내 갈등설이 제기된 성남 FC 사건이 이재명 후보를 고리로 한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문제 삼자 결국 박범계 장관도 발끈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수사 지휘 등등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떠한 언행을 한 바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이 사실 확인에 나선 걸 두곤 급기야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확인해줬길래 그렇게 노여워하십니까? 정말 출입국 기록이 멋졌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식으로. 답변을 못한다 그런 건데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 안 들려요?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기존 수사에 날마다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여야의 난타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켜켜이 쌓여서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5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려 정확한 층수를 알 수는 없지만 발견 장소는 29층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구조견이 생체 반응을 보였고 내시경 카메라와 맨눈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신체 일부를 추정할 수 있는 머리카락 부분이 발견된 걸로 저희들 지금은 피해 근로자라고 저희들이 확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어서 수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서서히 정리되면서 1차 통제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사고 현장 가까이에 새롭게 경찰 통제선이 마련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화정 아이파크 201동 39층짜리 주상복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벽과 번체 사이에 저참하게 걸쳐 있는 콘크리트 더미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분양 때 청약 경쟁률이 65대 1을 넘어서며 광주의 노른자위로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근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과 서점 등을 갖춘 유스케어 터미널까지 있어서 프리미엄이 5억 원까지 붙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광고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그런데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또다시 대형 참사가 나면서 악몽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책임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과일의 갈변 원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광고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자, 문제가 된 건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라는 성분입니다. 홍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 물질에 유전 독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더 주목했습니다. 세포 유전 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금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량이나 사용 환경과 무관하게 아예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잠재적 유전 독성이 있으면 학술적으로는 발암성까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6개월 뒤부터 이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다모다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샴푸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모다모다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뒤 150만 병이 팔렸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320억 원, 해외에서 280억 원어치 넘게 팔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가 새벽 시간에 장비를 교체하고 시험 운행하던 중에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다 지나갈 무렵에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선로에 내려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차도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에서 탈선 사고가 난 건 새벽 2시쯤. 구남역에서 구명역을 향해 달리며 교체한 장비를 시험하던 중 선로에 있는 바퀴가 떨어지며 멈춘 겁니다. 도시철도 운행이 첫 차부터 3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면을 통해 가지고 구포철 오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됐다 싶어 출근 시간이 늦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1호선 연산동을 해 가지고 부산교통공사가 운행 중단 구간에 셔틀버스 12대를 투입했지만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 진로를 제어하는 전자연동장치를 교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습니다. 열차 선로를 바꿔주는 장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작동했다는 게 운영사의 설명입니다. 바뀐 방향으로 붙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이제 방향이 두 개가 이제 타지 상태지. 그러니까 바퀴가 이쪽에도 올라가고 이쪽에도 걸치다 보니까 탈선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사는 새로 교체한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조작을 잘못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수습한 뒤 열차 운행을 곧바로 재개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산 도시철도의 고장 사고가 지나치게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만 130건에 달하는데 전동차와 관련한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10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제로페이 계좌를 악용해서 회계 시스템 감시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청은 2년 넘게 범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40대 김모 씨가 외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머지 횡령 금액 어디 있어요? 범행 도운 사람 있었나요? 단독 범행인가요?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자원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며 115억 원에 달하는 구청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SH공사로부터 받은 기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빼돌린 겁니다. 출금이 안 되는 기금 전용 계좌 대신 구청 제로페이 계좌로 기금을 보내도록 한 뒤 개인 계좌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구청 회계 시스템 감시를 피해갔습니다. 구청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15개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김 씨의 범행은 지난 22일에야 탄로났습니다. 김 씨 후임이 자원순환센터 기금 결산 처리가 안 된 점을 수상히 여겨 감사 담당관에 제보했고 구청은 이튿날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강동구 측은 회계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구청 계좌로 되돌려놓은 38억 원을 뺀 나머지 77억 원은 주식에 투자해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진술이 사실인지 파악하면서 공범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자토론이든 뭐 오자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의 TV 토론은 사실상 불발이 되고 다자 토론으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잇따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남은 기간 후보 간 공방이 정책 경쟁으로 흐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이 두 개였습니다만 일단 서부지법의 판단은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담합 토론, 담합 정치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양자 토론이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네.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정치적인 어떤 득실 계산 이런 걸 가지고 양자 토론을 추진을 했는데 오늘 저는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공정과 상식이 뭐 시대의 화두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대선 후보들이 그런 어떤 꼼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꼴이 됐으니까 두 후보가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TV 토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보니까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TV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다. 즉, 첫 TV 토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외되는 후보, 그러니까 약 한 10%가 나오는 후보와 이미 정당 의석수가 6명인 그런 후보, 이 두 후보가 제외되면 군소 후보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상파 3사, 특히 두 개 방송사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배제의 그런 원칙하에서의 기회균등의 법칙을 위반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이런 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저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가점 신청을 또 받아들인 걸 보면 네. 지금까지 이제 선거 방송 토론의 어떤 기준이 되는 세 가지 3% 이상 직전 대선 선거에서의 지지와 그다음에 5석 이상의 네. 그 의석수를 가진 정당 그리고 5% 평균 월평균 5%의 지지율을 네. 가진 후보 이 세 가지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굳이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네. 기타 방송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토론회라도 이제는 아마 꼭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말씀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초청 대상자 기준을 좀 함께 참고하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의당과 정의당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즉각 사자 TV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각 당 반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사자 TV 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발언은 이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목소리로 들어보기로 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법부의 어떤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러면 토론회가 언제 열릴 것인가로 이제 초점이 모아질 텐데 그 시점에 대한 예상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사자 토론 제안이 열린다면 좀 후보별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네. 네. 뭐 2차 함수가 4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네. 가장 비근한 예가
12년 대선 당시에 TV토론회에서 당시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려 나왔다. 이 발언이 엉뚱하게도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두 분이서만 토론을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이른바 진영 논리로서 지지층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득이 있다면은 좀 크게 얻겠지만 또 반대로 그것이 지지층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자토론회가 되면 이것이 미칠 변수가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좀 평가가 안 좋으면 네. 그게 소위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나 또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셈법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득이 되는 거죠. 무조건 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화면에는 일단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어떤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은 양비론이거든요. 모두를 비판하는 입장인데 토론에서도 그렇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다가 좀 정체되고 좀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 양비론은 아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비호감 대선. 그래서 양측 후보들이 이제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마 비판을 할 거고 이거를 뭐 토론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심상정 후보도 만만치 않게 이런 비호감 대선의 그 양쪽 후보의 약점들을 굉장히 찌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그다음에 안철수 이 두 후보 측이 지지율을 조금 이제 득실 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득이라고 보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실이죠. 득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TV토론이 마지막 반전카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는데 TV토론에서 토론을 잘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지지율이 얼마큼 오를지 물음표가 달린 상황인데 이제까지 이제 그 잘하는 것들이 본인에 대한 공격도 또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공격을 갖다가 진영 논리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공격을 진영 논리의 공격이다라고 지지층에게 말할 수 있는데 중도층이나 진보 쪽에서 비판하는 건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시선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분산되니까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격의 포인트를 맞공격할 걸 준비했을 텐데 관점이 다른 진영, 예를 들어 중간 진영이나 진보 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상황, 거기다가 토론도 그런 날카로운 토론들을 과거에 당내에서 했던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비판이 2배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이 양강 구도가 조금은 공격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강 구도에 대한 공격이 좀 예상된다 말씀이셨고 지금 후보별로 좀 여기 토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게 있는데 간단히 좀 짚어보고 또 평론가님 의견으로 이어가면 안철수 후보는 사필 규정이다. 심상정 후보는 명백한 양자 토론이 불법 토론이다라면서 앞서 다자가 링 위에 오르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대선 후보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말고 이전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때는 좀 토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임하는 게 조금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게 좀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유권리와 함께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그 법정 그 토론 횟수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양자 토론을 뭐 받아들이면서 토론 더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거의 그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건 이겁니다. 자, 이 제3지대 후보들이 양비론을 5대5로 시간을 할애했을 때 과연 자신한테 이득이 갈 것인가. 대개는 자신의 어떤 포지셔닝을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 자신한테 주어진 시간을 양자한테 똑같이 한다면 과연 양자의 그런 후보를 동시에 자기가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주된 어떤 타깃층은 사실은 반문 진영에서의 또
이재명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각을 세우는 것은 윤석열을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재명 쪽을 각을 더 많이 세워서 윤석열의 대체제로 보여야만 훨씬 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양비론이겠지만 7대3 정도 최소한 포지셔닝을 그렇게 취해줘야 돼요. 단일화도 염두에 둔다면요? 그렇죠. 단일화도 염두에 둔다면 5대5보다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해서 아직은 우호적이다. 피하 후보는 좀 더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심상정 후보가 한 번의 어떤 반성을 또 했잖아요. 그 반성은 지금 집권 여당과 야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야합을 했다. 그래서 조국 비판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프레임에 지금 또 이 심상정 후보가 그 지지자들한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정확하게 각을 세우지 않고 뭐 똑같이 양비론을 세운다. 그럼 정의당의 존재 이유, 정체성에 대한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1대3이 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 후보가 방어를 하고 나머지 야당, 물론 보수 진보든 다 섞여 있지만 야당 후보가 공격하는 어떤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한테 돌아올 화살이 좀 줄어드는 어떤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주도권 토론에서 자기가 충분히 윤석열 후보를 올가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4분의 1로 줄어든 피해를 본 것이니까 절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부족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더 유리할까요? 안철수 후보 지난 4년 전 대선에 그 아픈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아바타냐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그 전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후에 3위로 이제 전락을 하는 또 계기가 토론에서 이제 발생이 됐고 심상정 후보 역시 신선하지 않다. 심상정 후보의 TV 토론을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 날씨적으로는 흐림, 윤석열 후보가 맑음,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뭐 개인,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토론은 열릴 테고요. 이제 언제 열릴지가 관건인데 말씀하신 대로 양비론으로 두 후보가 접근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또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 정체성을 좀 드러낼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날짜가 지금 31일 그리고 2월 3일 가운데 이제 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설 연휴가 있어요. 설 연휴가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설 연휴인 31일을 선호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 중이다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고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휴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31일을 원래 이제 양자 토론이었을 때 27일과 31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성 지르면서 싸운 이유는 간단했어요. 국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31일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심할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고심한다면 이제까지는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 정도일 거예요. 원래 이재명 후보는 뭐 사자든 양자든 다 상관없으니까 빨리 토론하자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측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측이 고민한다면 이거는 혹시라도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의 공격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대응을 좀 미숙하게 하거나 또는 실수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원래 취지 자체가 국민들에게 검증받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요청했던 날짜가 31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2월 3일로 미룰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31일로 합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일과 31일 두 날짜에 큰 차이가 있는 게 27일은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날짜는 아니에요. 31일은 가족들이 모여 있겠죠. 가족들이 모여 있다는 건 내 집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적으로 해서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모든 어떤 민들이 한꺼번에 한 후보를 무조건 지지한다. 이러진 않겠죠. 그 안에 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젠더도 있고 그런 다름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집단이 한데 모여서 이 TV 토론을 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떤 게 있냐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가족들 앞에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입 다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이 굳어지고 확실하게 남한테 어떤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설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폭발적인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내에 이렇게 대통령 TV 토론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31일이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선 31일과 가능성이 2월 크죠. 3일 중에 이제 31일로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잖아요. 만약 네. 반대한다면 그날을 요구를 했었으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날짜가 좀 어떻게 모아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아마 토론이 열린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아마 이 질문이 많이 좀 몰릴 것 같긴 한데 안일화라는 말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은 0%인데 안일화를 언급하는데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이 이제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고 공식 선거 기간은 2월 15일인데 일각에서는 조금 시점이 좀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단일화에 대한 시점으로 좀 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토론에서 단일화가 주된 이슈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양쪽 다 단일화에 단자도 꺼내기 싫어할 거예요. 윤석열 후보나 그렇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은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는 게 최상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꺼낼 이유가 없는 거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단일화를 얘기하는 순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온다라면은 굳이 나온다면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 측에서 네. 일종의 찔러보기 그걸 통해서 뭔가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저는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올 건데 네.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40여일 남은 기간 동안 뭐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때는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 TV 토론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일화 시점에 대한 좀 예상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사실은. 단일화 시점은 뭐 명백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독자 승리를 못하는 지지율이 나왔을 때 그때만이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무조건 12일 전입니다. 13일부터 등록이거든요. 네. 첫 번째 타이밍이 그렇고 두 번째는 실제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100억 원 이상,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유세 차량이라든지 예. 플래카드라든지 뭐 팸플릿이라든지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그냥 사자가 그대로 다 나온다 그러면 보존할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대선에서 떨어진다고 네. 한다면 15% 만약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되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를 다 보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마지노선은 확실합니다. 12일이 마지노선이고요. 지금은 도리어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중에 또 뭐 지지율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를 돌파하면 단일화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다 해갖고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그 기점을 20%로 예. 지금 15%에서 지금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가장 애매한 게 15에서 19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던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더 하락하는 어떤 추세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안 후보가 던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추세가 가능성이 좀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정체를 보인다라는. 네,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또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각 당의 좀 분위기를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겠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중단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까지 함께 듣고 나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适当한 근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국민이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후보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네, 먼저 민주당 내부의 어떤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최근에 쇄신론, 다시 또 5.18 용태론까지 포함해서 백의종군, 7인회 백의종군 분위기에 이은 또 당대표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또 재보선 세 곳의 무공천에 이은 정치 쇄신 안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지지율을 쫓아가야 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이제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거기에 송영길 대표의 이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들어가는 거고, 또 소위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7인회 이분들도 공직 맞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느냐? 근데 뭐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 다는 아니지만 원인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의 어떤 무능력 또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변할 거다, 반성한다, 바뀌겠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지금 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뭐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아직 이게 시작일지 이게 끝일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물음표가 좀 생기는 거고요. 이게 끝이라면, 이게 시작이라면 다음에는 뭘 내려놓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민주당이 180석 거대 공룡이었던 여당이 이런 것까지 내려놔? 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성과 쇄신안을 내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게 끝인지 아니면 이게 시작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든지 좀 바꾸고 싶은 상황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도 경선 과정에도 이거 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동안에도 이런 뉘앙스를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봐달라.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 선언을 했다. 뭐 이게 공식적으로 당에서 논평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거지. 사실은 뭐 현역 의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호소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절박함의 호소이다. 그런데 이게 시작점일지 끝일지는 함께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동참을 좀 부탁한 거는 가족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신이 그 욕설과 관련돼서 선거 과정에서 화두가 될 때마다 이 네거티브와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욕설 파일이 유포되자마자 네거티브 불법 선거 운동 중단하자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장영하 변호사가 160분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올리고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분히 이제 야당에 제발 그 형수 욕설과 관련된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의미를 읽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실천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거티브와 검증의 그 상관관계, 뭐가 검증이고 뭐가 네거티브냐에 대한 뚜렷한 그런 그 한계 상황을 차별화시켜서 여기까지는 네거티브니까 하지 말자, 뭐 여기는 검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선대위가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 그 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어떤 이재명 후보 측의 그런 이 선거 체제에서 안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해요. 그러면 후보만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90분도 안 지나서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그게 이제 파장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신이 잠깐 뭐 그런 상대방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는 게 뭐 의원들은 해도 된다라는 게 과연 선언까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언까지 할 일이냐라는 뭐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네, 법사위 얘기 또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수업자하지 않았느냐라고
대응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검증은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라든지 녹취록 문제 이런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재명 후보 측의 그런 뭐 어떤 욕설 관련된 검증이라는 이 하에 이런 것들을 공세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의 우위를 갖다 굳히기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하면 검증이고 내가 하면 네거티브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반응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뭐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올랐던 것이 반사효과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으로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사효과를 얻는다고 해도 사실은 큰 이득이 없거든요. 그럼 노력이 아까 정치 쇄신 얘기했는데 30, 40대 장관 적극 기용하겠다. 근데 공약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된 공약은 앞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들한테 먹히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 40대 장관 기용하겠다 그러면 30, 40대 장관들 후보자들 앞에 쭉 세워놓고 이 사람들 안 치겠습니다 해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뭐 당대표 불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17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올 가을에 재보선 치러서 다 재신임 묻겠습니다. 또는 다 사퇴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돼야지 국민들이 민주당이 반성하나 보네. 요 정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쇄신은 뭐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먹히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정치 쇄신은 먹힌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지만이 설 밥상에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얘기까지 하고 또 법사위로 넘어갈 텐데 아무래도 좀 지지율이 여유가 있어서있는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좀 승기를 잡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협위원장들과 그다음에 당내 의원들과 다 한번 모였어요. 이거 처음 모이게 한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윤석열이다 하면서 네. 어떤 롤을 지어주고 책임을 지어주면서 하나의 어떤 원팀으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결과에서 이번 주 들어서는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딱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낮은 자세로 국민께 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대위 일각에서 이 여론조사가 앞서자 벌써부터 또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네. 다 잡고 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정세 분석 또는 현재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정치인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기강회의, 내부 단속이란 말을 한때 민주당 내부를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 이번 대선이 참 요동치고 있다는 또 반증의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법사위 얘기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나온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죠.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0차례 대장동 사업 결제했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게 맞는 수사예요.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네, 법사위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한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7시간 통화 보도에서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것을 놓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피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소환 조사하라고 또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네, 뭐 양쪽 다 원래 법사위라는 데가 일정조차도 정치적인 공방으로 주고받는 곳이 법사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간에 상대방의 어떤 약점 또는 공세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양쪽 다 한 단계씩 건너뛰었죠. 민주당도 소위 말해서 그 한동훈 검사장에 갖다 수사 지휘했다? 물증이 있습니까? 거꾸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왜 조사 안 하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또 왜 조사 안 하냐 이렇게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법사위는 지금 대선의 어떤 그 대리전 양상으로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도 아마 뉴스 보시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고 임박했기 때문에 대리전,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해석이시고요. 네네. 저도 총론에는 공감을 합니다. 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상 문제점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그 프랑스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양당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고발이라든지 고소가 오더라도 절대 수사를 하지 않아요. 이건 정치적인 그런 개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제가 아주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가장 많은 고소 고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 지금 접한 것만 해도 네. 여러 시민 단체들이 고발한 건수만 해도 양 후보만 네. 후보를 적시해서 고발한 건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도 우린 늘 되풀이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서로 취하하고 뭐 이렇게 그 서로 취하하고 이긴 쪽에서 보복 안 하겠다, 진 쪽에서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되풀이되거든요. 그럼 고소 고발의 진정성도 없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페어플레이의 룰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페어 플레이의 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룰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좀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결과에선 35.6%, 윤석열 후보가 44.7%, 오차범위 바뀝니다. 윤 후보가 9.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보다 12.2에서 9.8%로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이게 2주 간격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주 전이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막 봉합한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막 봉합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지지율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좀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2주 동안에 국민의힘은 그런 어떤 반전 효과와 그 다음에 큰 위기를 하나 넘었죠. 김건희 녹취록 이 보도, 이 위기를 갖다가 넘으면서 오히려 지지층이 이제 더 결집하는 이런 현상. 그리고 거기에는 이대남, 소위 이대남들의 결집,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특히나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그 방향들이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지지율이 좀 오른 상황이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반사 효과였다. 본인이 결국은 그 정체율을 뚫을 만한 그런 지금의 그런 절박함이 그 당시에 분명 열심히 노력했지만 네. 절박감이 다가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본질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지금 20대 남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 쭉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왜 이재명 후보가 사실 20대 여성은 좀 겨냥한 정책들도 있었고 공약도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 물론 이 결과는 좀 성별을 나눈 건 아닙니다만은 좀 이어서 네. 설명해 주시죠. 보시면은 네. 20대에서 지난 2주 전에는 네.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거나 조금 우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예.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왜 바뀌었느냐? 윤석열 후보는 소위 이대남의 요구를 고스란히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고스란히 그냥 공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죠.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대남의 공약을 내놓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닷페이스라고 그 관련된 이제 소위 페미 그다음에 네. 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에 또 출연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대남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좀 그런 점에서 이대남의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주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대나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지지율을 많이 회복했어요. 네. 이제 뭐 김건희 리스크, 이 김건희 리스크가 오히려 이제 크게 한 방이 있을 거다라고 뭐 얘기했는데 한 방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측면에서 네. 윤석열 후보는 2주 사이에
대반전을 갖다가 네. 뭐 일으켰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또 이평론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못한 질문 중에 김건희 씨 사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과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지지율과 좀 맞물려서 본다면요? 사과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사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번은 개사과 때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의 그 경력 관련해 가지고 사과 얘기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과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종결이 돼야 돼요.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두 차례 했을 때 그 사과가 다 타이밍과 내용이 좋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나오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나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뒷말이 안 나올 정도의 시기가 됐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거는 이것이 거의 정리돼 갈 때쯤에 사과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겠다. 네. 좀 그런 차원에서 사과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와 관련된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44.5%가 나온 결과가 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부정적 영향이 50.3%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와 함께 앞서 나왔던 다자 가상 대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평론가님 또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뭐 1% 내려갔다, 뭐 1% 올라왔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즉 이재명 후보는 계속 박스권 말씀을 드리지만 35% 내외에서 근 몇 주간 계속 조금씩의 소폭의 상승 하락만 되고 있다는 건 자신들의 지지층만 지금 결집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 41%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지지층의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만의 지지가 아니라 이 당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최소 40%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 지지율도 못 받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지금 아픔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은 두 글자나 한 글자로 딱 떠올라야 돼요. 이를테면 이명박 그러면 실용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그러면 사람, 그다음에 노무현 그러면 꿈, YS 그러면 사명, 이렇게 두 글자나 한 글자로 딱 떠오르는 무엇인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는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근착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처음부터 내놨던 것을 고집하면서 불리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저는 도리어 플러스 알파가 됐을 텐데 지금은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즉 이게 짧게 그것을 이렇게 브랜드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어떤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선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단일 후보일 때 당선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47.2%,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는 38.1%. 즉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도 10%와 7%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거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합도 경쟁력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죠. 당선 가능성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앞섰거나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놓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앞서 교수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쇄신과는 좀 별도로 정책 행보도 매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 4.5일제 근무제 같은 경우인데 노동 공약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공약 발표 흐름은 어떻게 좀 앞서 뭐 하겠다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측면과 좀 맞물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 쇄신은 당장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약은 뭐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정책 공약은. 근데 이제 좀 경제 성장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게 좀 뜬구름 잡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관련된 이런 정책도 물론 내놔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 뭐 이렇게 성장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경제를 갖다 다시 새로 일으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실려야지. 아까 기본소득 얘기하셨는데 네. 경제적인 자신의 어떤 철학으로서 이미 한번 바꿨잖아요. 네.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뭐 민생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게 아직 이재명 네임 상표로 아직 인식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제대로 세울 거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자신만의 어떤 대표 공약을 좀 빨리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결과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양자 대결이 아닌 양자 토론이 아닌 다자 구도로 좀 토론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일단 이번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누가 더 결과 관련해 잘할 것인가라는 조사 결과인데 이 결과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다가 54.2%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포함해서 지지율을 좀 쫓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토론회에서 좀 반전을 만들 좀 기회를 잡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언한다면 국민들이 TV 토론을 볼 때 말 잘하는 사람, 논리가 뛰어난 사람한테 사실 한 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설득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논리는 없더라도 감성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가는 건 인품과 성품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도 나오지만 로고스나 파토스보다 에토스가 뛰어나다. 즉 에토스는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말은 좀 어눌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고 또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품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한테 더 표를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TV 토론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49.6%가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짧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진정성이 얼마큼 느껴지느냐가 TV 토론의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후보들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열려서 언제 열려서 또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김성태 선수가 그랬죠? 여러분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백브리핑은 혼자 하실게요. 저희가 원인을 알면 이런 상태로 오지 않도록 그 원인을 아예 제거했겠지요. 정말 국민을 하늘로 알고 저희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일 것이다라고. 코로나 시대에 의료보험 제도 없었다면 의료보험 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가 만들어, 박정희가.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거. 그거 잘 푼 거지. 이 귀중한 투표권 누가 줬습니까? 직선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정부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나가는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내가 비교했을 때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저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가족 리스크도 없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돈을 벌어보고 직원들에게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의사 출신이니까 코로나19 방역이 될 텐데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조심하세요. 10,000명 넘어갈 거예요, 곧. 오늘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와 오랜 친분이 없다고 선대본부에서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후에 건진 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금시 초문입니다. 고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 답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의 8번째 후보지 11곳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사업 예정지만 76곳에 달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 역 인근입니다. 좁은 골목에 오래된 주택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던 곳이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정부와 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 고생역 주변 등 서울 9곳, 경기 2곳 등 모두 11곳이 도심복합 사업지의 8차 후보지로 낙점됐습니다. 이로써 선정된 후보지만 모두 76곳, 총 19만여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만입니다.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해당 지역에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만 합니다. 정말 소수가 제안을 하시고 대다수는 모르고 계신 분들 상태에서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고 절반 이상이 다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다들 뭐 뒤통수 맞으신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지난해 4월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삼양역 북측구역에서도 사업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반대로 서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몇 킬로 떨어지니까 그 찬성 동의서 받던 분이 어렵게 생겼으니까 포기를 하게 됐어요. 다른 후보지들도 사정은 비슷해 국토부에 제출한 찬성 동의서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성했다가도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용을 알면서 하나씩 둘씩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재산권 침해. YTN이 최근 연속 보도로 지적한 것처럼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로 지정만 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독거노인 등 서민이 많은 지역인 탓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에 커다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보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 도심 편의점과 무인 카페 등을 돌면서 4차례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한동안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더니 다른 손님의 눈을 피해 과자 봉지에 불을 붙이곤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불이 난 걸 발견한 손님이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에 진화한 덕분에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편의점 앞입니다.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상품 수십여 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서 이렇게 폐기됐습니다. 31살 김모 씨가 편의점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건 오전 7시 반쯤.
20여 분 뒤 김 씨는 다시 인근 무인 카페와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앞서 오전 7시쯤에도 인근 음식점 주차장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던 상황. 경찰은 잇따른 화재 신고에 연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순찰차 10여 대와 형사들을 투입했고 마지막 화재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방화 장소 인근을 지나던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용의자의 출입 사진을 신속히 확보하여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전파했고 수색 중이던 직원이 노상에서 이동하던 용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3곳에 불을 질렀지만 음식점 주차장에 불을 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바닥 저울로 화물차 무게를 재 반입 수수료를 받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무게를 속이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바퀴를 덜 올리고도 무게를 측정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출입구 바닥 저울 위로 화물차가 진입합니다. 바퀴가 모두 저울 위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창문 밖 인식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게가 기록되는데 이 차량은 뒷바퀴가 채 저울에 오르기 전에 멈춥니다. 운전자가 카드를 매단 막대기를 뻗어 인식기에 접촉하자 차단기가 열립니다. 저울 위에 바퀴를 다 올리지 않으면 무게가 덜 나가는 점을 노려 그만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덜 내려고 벌인 일인데 제보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셀카봉 등으로 이래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뒷날 우리가 야간에 나와서 셀카봉으로 하는 걸 보고 문제 차량은 현직 공무원이 실제 운영하거나 관련이 있는 폐기물 업체 3곳 소속. 지난해 3월에서 7월 사이 600여 차례 이런 방법으로 저울을 통과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1억 원 가까이 덜 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5톤 기준으로 1톤에서 1.5톤, 10톤 기준 차량으로 3톤에서 3.5톤 가량 축소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기록이 남지 않은 지난해 3월 이전에도 해당 업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통과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물차 바퀴가 저울을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비가 없어서 같은 부정이 되풀이될 여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부산환경공단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A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두고 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의를 밝힌 검사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입니다. 다음 달 초 단행되는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발표 날 저녁 검찰 내부망에 사직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박 차장 검사는 이재명 후보가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두고 박은정 지청장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구단주로서 여러 기업에 특혜를 주고 광고비나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3년 동안 수사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아까 무혐의가 2번 난 것과 포함해서 저는 절차에 따라서 잘. 성남지청도 공식 입장을 내고 앞서 경찰뿐만 아니라 지청 수사과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던 사건이라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고 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고발된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 끝에 하급자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일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나섰습니다. 김 총장은 성남지청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갈등 한복판에 선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재작년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일하며 감찰 일선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검찰 자체 진상조사에 안팎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미국 증시가 긴축 정책 가속화 우려에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토막이 난 가운데 가상화폐의 겨울이 닥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기 드문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극복하고 상승 마감한 다우지수. 25일에는 한때 800포인트 넘게 밀렸다가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장중 최대 4.9%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던 나스닥 지수는 이거래일 만에 다시 2%대 급락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조기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부대 훈련 개시 명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침공 시 푸틴 대통령 직접 제재 경고가 맞물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And there's a possible significant series of economic sanctions to come for that. And anything that would slam into energy prices and Europe and German industrials in a moment of supply chain questioning anyway. 국제통화기금 IMF마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4.9%에서 4.4%로 하향 조정하면서 악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이러한 금융시장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4일 한때 역대 최고가 68,990달러에서 3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지난해 11월 최고가에서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침체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공공시설은 물론 일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중대 시민재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식중독과 같은 재해를 일으킨 음식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면적 기준이 없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김밥집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당시 300여 명의 환자가 나왔고 20대 여성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집 책임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여기에 제조물에 대한 조항과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사업자가 각각 별도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식품과 약품은 물론 전자제품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생산 과정과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나오거나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환자가 나올 경우 사업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로 분류된 음식물에 대해선 사업장 인원 그리고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식당, 카페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시설물 쪽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이 있고요. 원료 제조물에 대해서는 그냥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관련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식당도 적용되는 거 혹시 들으셨을까요? 처음입니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식당은 물론 키즈카페나 운동시설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져야 합니다. 보상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준비도 막막합니다. 보험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는 있어요. 갑작스럽게 또 시작이 되니까 애매는 하고 또 대처하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좀 막막은 해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적용 범위를 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행 의무라는 게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어디까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대기업과 마찬가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시민재해 관련법.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남용돼 M1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대환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하루였죠.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 오늘보다는 줄겠습니다. 수도권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충청과 광주, 전북과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은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춥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이 3도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추위는 아니지만 연일 포근했던 터라 더 쌀쌀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또 울산 영도, 부산은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4도, 광주는 7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과 휴일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설 당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